서울 강남의 중심, 유리벽에 둘러싸인 화려한 오피스 빌딩 1층. 그 앞 인도에 구부정한 허리를 가진 한 노인이 있었다. 찢어진 비닐 가방, 덜덜거리는 손수레, 얼굴엔 오래된 주름과 먼지가 얽혀 있었다. 회색 머리카락은 빗질조차 하지 못한 채 뻗쳐 있었고 그 손에는 폐지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사람들은 바삐 지나갔고 그 누구도 그녀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지 않았다. 그러다 회사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시간, 고운 정장 차림의 여자 직원 2명이 할머니를 힐끔 바라보며 수군댔다. 야, 저 할매 또 왔어. 어제도 여기서 쓰레기 뒤적이던데? 와, 진짜 미치겠다. 아니, 요즘은 왜 저런 사람들이 고급 오피스 빌딩 앞에 나타나? 그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우리 회사 입구 이미지 다 망치네. 이거 블라인드에 올려야겠어. 거지출몰 구이동 유령 등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치워져야 할 폐지를 끌어안은 채 서 있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그 이후였다. 직원 중 한 명, 마케팅팀 대리 정윤아. 사무실에서 말 많고 위에는 아양 떨고 아래는 무시하기로 유명한 인물. 그녀가 점심 후 커피를 들고 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아, 진짜. 아까 그 폐지 줍는 할매 때문에 입구 분위기 다 망했잖아요. 우리 회사 같이 떨어져 보여요. 그 말에 몇몇 직원이 따라 웃었고 누군가는 아예 블라인드에 글을 썼다. 회사 앞 거지 등장 진짜 이미지 실추오짐. 복지센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님? 그날 할머니는 건물 옆 쓰레기장에서 신발 하나가 빠진 채로 넘어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나가던 어떤 직원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 저런 사람들한텐 눈길도 주지 말아야 해요. 가끔 연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매일 근무하는 13층 회의실 문이 열릴 때 거기 정장을 입고 들어오는 노인이 바로 어제 그 폐지 줍던 거지일 줄은. 그리고 그 노인이 그 회사의 실제 건물주이자 신규 투자 심사를 위해 직접 잠입한 사장의 어머니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부시 정각. 에스프레소 향이 진동하는 마케팅 회의실엔 팀장 이하 대리, 사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정윤아는 여느 때처럼 하이톤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이번 광고 타겟은요, 솔직히 말해서 쓸모없는 계층은 제외해야죠. 우리가 노숙자들 상대로 뭘 파나요? 그 말에 몇몇 직원이 웃었고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낯선 목소리. 모두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전날 폐지 줍던 그 할머니가 깔끔한 정장 차림에 매끈하게 정리된 머리와 단정한 핸드백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서는 것을 목격했다. 한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윤아가 눈을 휘둥그레 떴다. 할머니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앉아있는 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눈빛은 어제와 달리 살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고연자라고 합니다. 이 건물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이 회사 인수 및 투자를 검토 중인 고 대표, 즉 이 회사 대표의 모친입니다. 회의실 안 숨소리조차 멎었다. 몇몇은 커피를 떨어뜨렸고 정윤아는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며칠 전부터 회사를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알고 싶다면 그 회사에서 가장 무시당할 만한 사람이 돼보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웃지 않았다. 그냥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폐지 줍는 노인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민낯을 아주 잘 봤습니다. 그녀는 어제의 블라인드 게시글을 출력한 종이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거지출몰 구이동 유령 등판. 복지센터 신고하자. 그 종이를 읽은 사무실은 숨죽인 정적 속에 빠졌다. 할머니는 정윤아를 향해 물었다. 정대리인 맞죠? 어제 저를 보고 뭐라고 했더라. 회사 가치 떨어진다고? 정윤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그건 그냥 장난이었어요. 장난으로 사람을 거지 취급하나요? 고연자는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를 꺼내 올려놨다. 여기 오늘부로 즉시 계약 해지될 직원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새로 들어올 사내 인성 감찰팀 이름도 있죠. 제가 본 이틀간의 모습만으로도 당신들은 이 회사의 얼굴이 아니라 오점입니다. 그 말에 몇몇 직원이 울기 시작했다. 어떤 직원은 무릎을 꿇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배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연자는 고개를 저었다. 여러분은 나를 몰라봤다고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단지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존중할 줄 몰랐던 것. 그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고연자는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시 바라봤다. 어떤 눈은 후회로 흐려졌고 어떤 입은 벌벌 떨리고 있었으며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짐 싸게 될까 두려움에 휩싸인 채 이제야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거기엔 직원들의 이름과 그날 있었던 말과 행동이 모두 적혀 있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나를 비참하게 대하던 시간 동안 내가 본 당신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녀는 페이지를 한 장 넘겼다. 김 과장, 내 옆을 지나며 폐지 냄새 난다 중얼거림. 정윤아, 사진 촬영 후 복지센터 신고해야겠다 농담하며 웃음. 박대리, 쓰레기 봉투 넘어진 내 모습 보고 킥킥거림. 모든 게 적혀 있었다. 회의실 안은 살얼음 같았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긴장.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용기를 내 말했다. 회장님 아니, 고 어머님 왜 직접 나서신 건가요? 이런 식의 테스트는 솔직히 너무. 고연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기 시작했다. 내 아들은 이 회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하는 점심, 회의 중 튀어나온 아이디어 하나에도 감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창가로 향했다. 창밖엔 회색 하늘 아래로 사람들이 쉴 틈 없이 오가고 있었다. 하지만 몇 달 전 그 아이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만든 이 회사가 더 이상 사람 냄새가 안 나요. 여기 사람들, 내겐 얼굴만 다르고 마음은 전부 닫혀 있어요. 그 말에 그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스스로 제안했다. 그래, 그럼 내가 가볼게. 내 회사가 진짜 어떤 곳인지, 어떤 인간들이 모여 있는지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게.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 위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가 본 건요,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스펙도 좋은 젊은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인간은 없었습니다. 폐지를 줍는다는 이유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나를 짐짝 보듯 하는 그 눈빛.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습관이 만든 본성입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을 덧붙였다. 나는 지금 아들에게 이 회사를 접게 하라고 말할 생각입니다. 혹은 여러분을 싹 바꾸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요. 그 말에 정윤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몰라 배웠어요. 고연자는 그런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사람이 정말 반성했는지 아닌지는 그 다음날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그 회사의 HR 이사에게 인수 조건을 통보했다. 사내 전 직원, 1개월간 인성평가 및 사회봉사 의무 이수. 퇴사 후 3년간 이 회사 재입사 불가. 특정 인물 사인에 대해 즉시 해고 조치. 위 사항이 수락되지 않으면 투자 무효 처리. 회의실 한쪽 테이블 위에 흰 봉투가 하나 더 놓였다. HR 이사가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안엔 A사 용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즉시 해고 대상자 명단. 정윤아 대리 마케팅팀, 박현우 과장 기획팀, 이서준 대리 영업팀, 송다혜 사원 인사팀. 순간 그 공간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정윤아는 허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건 너무 심한 처사 아닌가요? 우리가 사람 죽였어요? 그냥 말 좀 실수한 거 가지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고연자가 단호하게 끊었다. 사람을 죽이진 않았겠죠. 하지만 사람을 쓰레기처럼 대해본 적은 있겠죠? 특히 나 같은 사람한테. 정윤아는 끝내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그냥 이미지 관리 차원의 조치잖아요. 진짜로 저희가 무슨 인격살인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고연자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건 존엄을 무시한 폭력이었고 그걸 자랑스럽게 블라인드에 올렸잖아요. 당신들은 이미 회사 이미지 망친 장본인입니다. 그 순간 명단에 오른 박현우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더니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야. 그 전에 말한 거 있잖아. 그 할머니 뭔가 수상하다고 했던 거. 찾아봐. 고연자라는 이름, 실제로 이 건물 명의자 맞는지부터 과거 경력까지 전부. 그는 이미 계산하고 있었다. 이대로 나가면 커리어 끝이다. 그러니 그 여자를 깎아내릴 방법을 찾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날 밤 박현우는 마케팅팀의 이서준, 인사팀 송다혜와 함께 퇴근 후 인근 술집에 모였다. 우리 이대로 당하면 바보야.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중에 몇 명은 그냥 웃기다고 말했을 뿐인데. 할매, 솔직히 정체도 수상해. 투자자라는 것도 그냥 말뿐이지 서류 하나 안 보여줬잖아. 그들은 다음 날부터 비밀리에 조사에 들어간다. 법무사무소에 연락해 건물 등기부등본을 요청하고 SNS와 블로그,
옛날 기사까지 샅샅이 훑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발견한다. 15년 전 고연자, 당시 장기 요양병원 입원자 명단에 등록. 가족 간 재산 분쟁으로 입원했다가 병원 측 고소사건 발생. 박현우는 사진을 확대했다. 고연자 맞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남자, 지금의 사장과 똑같이 생겼다. 봐라. 이 집안 과거에 한번 뒤집힌 적 있어. 회사를 테스트하러 왔다고? 그들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회사의 주도권이 흔들리는 지금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 내부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다. 그 사진 이미 고연자 스스로도 알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왜 그런 병원에 한때 입원했는지, 왜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가 지금 다시 돌아온 건지 더 강력한 폭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밤, 고연자는 홀로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다. 불 꺼진 복도, 누구도 없는 층. 하지만 그녀의 눈엔 오래된 과거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15년 전, 그녀는 당시 남편이 남긴 재산 일부를 관리하고 있었고, 그 재산은 곧장 고용부동산 개발이라는 회사의 초기 자본금으로 쓰였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도 가족의 중심이자 아들 지금의 대표와 며느리, 손주들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랐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와 둘째 아들이 찾아와 말했다. 어머니, 이건요. 좀 더 효율적인 자산 분배를 위해 한시적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때 그녀는 몰랐다. 그 말이 곧 정신요양병원 입원 동의서에 사인하는 것이란 걸. 다음 날 그녀는 소리도 없이 보호자 동행으로 병원에 입원당했다. 저는 이상 없습니다. 나가게 해주세요. 왜 저를 여기에? 하지만 병원은 이미 재산 보호 명목의 장기 입원 서류가 접수된 상태였고, 그녀는 꼼짝없이 병원 침대에 갇혀 2년 가까운 시간을 정신병자 취급받으며 살아야 했다. 그 안에서 매일 같은 약, 매일 같은 얼굴, 매일 같은 억압 속에서 그녀는 결국 웃음을 잃었다. 그리고 2년 뒤, 하나 남은 믿을 사람, 장남 고 대표가 그녀를 조용히 데리고 나왔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고연자는 침묵 속에서 아들에게 한마디를 남겼다. 내 회사를 사람답게 만들고 싶구나. 그녀는 그때 다짐했다. 내가 받았던 그 모멸감, 나를 병원에 밀어넣은 그 결정들, 그 모든 걸 잊지 않겠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을 직접 시험하겠다. 현재 고연자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준비 중이었다. 바로 자신이 병원에 강제 입원당했던 과거를 스스로 공개하기 위해서였다. 인터뷰 제목은 정해져 있었다. 나는 정신병원이 아닌 세상의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현우 과장 일행은 그녀의 병원 입원 이력을 들고 임시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프린트물을 꺼내고 있었다. 이걸로 끝이야. 이 여자 회사 이미지를 깎아먹을 흠결 그 자체라고. 그들은 몰랐다. 그녀는 이미 스스로 흠이 되는 과거를 무기로 삼고 있었음을. 그날 밤 고연자는 손에 작은 메모를 쥐고 중얼거렸다. 사람을 함부로 버린 자들, 이제는 나에게 심판받을 차례야. 서울 마포구 한 유명 시사 프로그램 스튜디오. 이날 방송 예고편은 이례적으로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예고편 멘트. 그녀는 왜 폐지를 줍는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을까? 그녀는 왜 정신병원에 갇혔던 자신의 과거를 세상에 알리려 하는가? 촬영 대기실. 고연자는 검은 재킷에 간결한 브로치를 달고 앉아 있었다.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다. 어머님, 기자 측에서 과거 병원 기록도 모두 정리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돌이킬 생각은 애초에 없었어요. 카메라가 돌아가고 조명이 켜졌다. MC가 질문을 던졌다. 고 회장님, 그날 왜 직접 폐지를 주우셨던 겁니까? 직원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연출이었나요? 고연자는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다. 자극? 아니요. 그건 제 지난 인생을 상기시키는 고통의 연기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시청자 정면을 바라봤다. 저는 15년 전 가족에게 비효율적인 자산 소유자로 간주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해코지를 했던 것도 망상을 앓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쓰지 않았던 죄. 그게 전부였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다. 시청자 게시판은 실시간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게 진짜 실화라고요?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다. 너무 마음 아프다. 그런 사람들 밑에서 일한다는 건 지옥일 듯. MC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이어갔다. 그런데 왜 지금 회사를 직접 테스트하게 되신 겁니까? 고연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가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제 장남 덕분입니다. 그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중에 꼭 우리 회사에 와줘요. 여기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괴물 같아졌어요.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래서 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으로요. 그녀는 이마를 매만지며 말했다.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권력 없는 사람을 대하는 그 민낯이었어요. 그리고 전 그 민낯을 받고 이제 그걸 세상에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이 화면에 공개됐다. 정유나, 박현우, 송다혜 등 직원들이 폐지를 줍던 고연자를 뒤에서 촬영하며 비웃는 모습. 그리고 이어지는 자막. 해시태그 거지출몰, 해시태그 회사망신, 해시태그 복지센터 신고감. MC는 말을 잇지 못했고 고연자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나는 회사를 평가하러 간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가를 보러 간 겁니다. 그날 방송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조회수 120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고용재산개발, 내부인 성비리 논란, 회장 모친이 폭로한 내부태도 논란, 직원들 줄사퇴, 정유나 대리, 블라인드 조롱글로 징계해고, 본사 전면 감찰 착수. 그날 저녁 고연자는 비서에게 말했다. 이제 복수가 아니라 정리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작은 가방을 꺼냈다. 안엔 한 장의 오래된 편지가 담겨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남긴 말. 당신이 이 회사를 물려받을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하시오. 그 방송 이후 회사 게시판은 불이 났다. 진짜 저런 사람이랑 같이 일했단 게 수치스럽다. 폐지 줍는 분한테 조롱이라니 그게 사람인가? 우리 팀장님만은 아닐 거라 믿었는데 충격. 사내 블라인드는 급속히 폐쇄됐고 본사 건물에는 언론과 경찰 그리고 시위자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했다. 비리 직원 해고하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라. 이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 가장 먼저 자취를 감춘 건 박현우 과장이었다. 그는 이틀 뒤 바로 퇴사서를 내고 자택도 비운 채 잠적했다. 몇몇은 해외로 튀었다는 말도 했다. 정윤아는 사내 징계위원회에 소환되었다. 회사 복도에서 그녀를 본 동료들은 시선을 피하며 지나갔고 카페 직원조차 말을 붙이지 않았다. 그녀는 도망치듯 위층 화장실로 올라가 세면대 앞에 서서 거칠게 손을 씻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냥 농담이었잖아.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 아니었다. 입꼬리는 내려가 있고 눈 밑엔 다크서클, 차림은 흐트러져 있었다. 그와는 달리 남아있는 몇몇 직원들은 고연자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그날 저는 웃지 않았어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했어요. 저는 그냥 무관심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고연자는 그들에게 말했다. 웃지 않았다는 게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참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외면한 거예요. 하지만 그 무관심이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그 말에 어떤 직원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저 퇴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회사에 진짜 남아서 제대로 바꿔보고 싶어요. 회장님이 원하셨던 그 회사 그 모습으로요. 고연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 기억하겠습니다. 남은 사람들 그 말대로라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 한 남자가 조용히 회의실 문을 열었다. 고연자의 아들, 이 회사의 대표. 그는 회색 슈트를 입은 채 어머니 앞에 앉았다. 어머니, 이 회사를 제가 책임진다는 말 이젠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고연자가 물었다. 제가 만든 건 결국 직원들이 서로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괴물이었어요. 처음엔 사람 냄새 났던 이 공간이 지금은 냉소와 조롱만 남아있었죠. 하지만 그걸 알아채신 건 어머니뿐이었습니다. 고연자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넌 알아채고도 눈을 감은 거야. 이제 그 눈을 떴으니 내가 다시 이 회사를 세워야 해. 이튿날 고연자는 남은 직원들 앞에서 최종 발표를 했다. 이 회사는 오늘부터 완전히 새롭게 태어납니다. 퇴사자 재입사 불가, 인성교육 이수 후 재계약, 각 팀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배정, 사내 익명 게시판 전면 폐쇄, 사장 직무정지, 권한 이양 후 재심사.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짜 건물주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사의 주인은 그 회사를 어떻게 숨쉬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달 뒤, 회사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복도에선 직원들끼리 인사를 나누고 카페에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회의실 벽엔 이전엔 없던 슬로건 하나가 새로 붙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자. 일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정유나, 박현우, 송다혜 등 블라인드 조롱과 조작에 가담했던 직원들은 모두 회사에서 떠났다. 누군가는 그녀가 너무 과했어. 회사 이미지까지 망쳤잖아라고 말했지만 대부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심판이 아니라 정당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날 고연자는 1층 로비에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깔끔한 흰 셔츠에 회색 재킷, 짧은 머리엔 희끗한 새치가 섞여 있었지만 그 모습엔 오히려 더 당당한 빛이 돌고 있었다. 그녀는 퇴근 준비를 마친 직원들 앞에 서서 말했다. 이곳에서 처음 봤을 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날 저를 외면한 사람도 있었고 비웃은 사람도 있었고 조용히 지켜본 사람도 있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보게 됐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고 조심스레 말했다. 회장님, 아니 고 여사님. 저는 솔직히 처음에 왜 폐지 줍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죄송하단 말밖에 못 드리겠어요. 고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날 누군가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아마 눈물 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없었기에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거겠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건 무시도 폭언도 아닌 아무 말도 건네지 않는 침묵입니다. 그건 인간을 투명인간처럼 만들죠. 반대로 그 사람을 살리는 건 밥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회사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대표 아들 손을 잡았다. 이제 진짜 내 회사가 된 것 같구나. 엄마가 만들어준 회사 말고 내가, 그리고 이 직원들이 사람답게 다시 만든 회사. 1층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고 햇빛이 그녀를 감싼다. 고연자는 폐지 줍는 손수레를 밀던 그날과는 달리 두 손을 가볍게 주머니에 넣은 채 당당히 거리를 걸어나간다. 우린 가끔 잊는다. 누군가의 고단한 삶 뒤엔 말 한마디에 살고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마음이 있다는 걸. 그날 그 회사 앞에서 들은 건 침묵뿐이었지만 그 침묵은 한 여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고 결국 한 회사를 다시 살려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사람이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세상이었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가장 상처받고 또 사람에게 가장 위로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다면 세상 속 한 조각 이야기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